역사에 영원한 겁쟁이나 배신자, 심지어 학창시절 최악의 불량 학생으로 기록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예술가를 완벽하게 이해한 단 한 명의 그 소울메이트 같은 직이었고요. 예술가의 직이었다고요? 약간 로맨틱한 면도 있었네요? 네. 게다가 그 피바람 부는 조선시대 정치판에서 살아남아서 결국엔 국가 최고 권력의 자리까지 올랐다면 믿어지시나요? 아, 그게 다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진짜 앞뒤를 안 맞는 엄청난 모순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집중 분석에서는 이 기묘한 모순으로 가득 찬 한 인간의 진짜 얼굴을 추적해 볼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눈앞에 가로로 길게 뻗은 거대한 두루마리 그림이 하나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웅장한 그림이겠네요. 네, 시선을 그림의 왼쪽 끝에 두어 보시면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들이 보입니다. 먹빛이 아주 짙고 무겁고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압도당하는 험준한 현실의 절벽들이죠. 아, 듣기만 해도 약간 답답해지는 풍경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시선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옮기면 분위기가 귀개할 정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안개처럼 밝고 평화로운 골짜기가 열리면서 복숭아꽃이 만발한 환상적인 세계, 완벽한 유토피아가 나타나요. 아, 아주 극명하고 의도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군요. 숨 막힐 듯 무겁고 캄캄한 현실의 산,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눈부시게 밝은 이상향. 네,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아,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인공은 이 천재적인 그림을 그린 화가 안견도 아니고요. 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림을 의뢰한 왕자 안평대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에 두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거대한 그림 앞에 서서 모두가 감탄하던 화려한 복숭아꽃이 아니라 그 칙칙하고 험준한 절벽의 먹빛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 단 한 사람입니다. 오, 낭만적이네요. 누군가요, 그 사람이? 바로 조선 전기의 문신 무송 윤자운이라는 인물입니다. 윤자운이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출처, 그러니까 조선시대 인물 백화사전이랑 안평대군과 윤자원의 내밀한 대화를 묘사한 문학적 기록, 몽유도원도 그 자체, 그리고 세종실록에 숨겨진 아주 기막힌 재판 기록까지 전부 펼쳐놓고 퍼즐 조각을 맞춰볼 겁니다. 와, 자료가 엄청나게 다양하네요. 네, 시인의 영웅을 가졌으면서도 그 잔혹한 권력 투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았고 심지어 숙제를 안 해서 매를 맞을 뻔했던 인간 윤자운. 숙세요? 아, 너무 인간적인데요? 이 압도적인 모순들을 조립해서 역사 속 입체적인 인간의 진짜 얼굴을 찾아내는 것.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 작업이 정말 의미 있는 이유가요. 보통 역사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굵직한 사건들이나 승자의 관점 위주로 되게 평면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렇죠. 승자의 기록이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교차 검증할 이 자료들은 한 인간의 아주 예민한 예술적 감수성부터 지극히 냉혹한 생존 본능, 그리고 그 이면에 찌질하고 인간적인 빈틈까지 싹 다 보여주거든요. 마치 한 사람의 신경계를 해부하는 것 같달까요? 와, 신경계 해부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살펴보죠. 시간은 15세기, 공간은 경복궁 인근에 있던 안평대군에 거쳐 비해당의 늦은 봄 저녁입니다. 아주 운치 있는 분위기네요. 방 안에는 당대 최고의 로맨티스트였던 안평대군과 화가 안견, 그리고 가주 완성된 몽유도원도가 쫙 펼쳐져 있죠. 이때 윤자운이 안평대군의 꿈을 기리며 찬시를 씁니다. 어떤 시였나요? 한번 놀아보건 벼슬살이 속됨을 잊었다네. 그리고 돌아오닌 옷의 향기 삐었고 아직도 비처럼 떨어지는 복숭아꽃에 젖어 있으시네. 와, 문장이 진짜 시각적이고 아름답지 않나요? 문학적으로도 정말 뛰어난 찬사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시의 수사학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어떤 부분이죠? 윤자운이 그림을 더 나아가서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독했는가 하는 그 시선의 방향이에요. 시선의 방향이요? 네, 당시 네로라 하는 문인들이 이 그림을 보고 시를 남겼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오른쪽, 즉 복숭아꽃이 만발한 이상향인 도원에만 집중했습니다. 아, 화려한 유토피아에만 시선을 뺏긴 거군요. 그렇죠.
현실을 벗어난 환상적인 아름다움에 푹 취한 거죠. 하지만 윤자원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그림 왼쪽에 그 짙고 무거운 바위산, 현실의 험준함에 먼저 시선을 던졌어요. 아, 제가 그 문학 기록 보면서 소름이 쫙 돋았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윤자원이 안평대군에게 그림에 대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른편은 꿈입니다. 그러나 왼편은 꿈에 들어가기 전에 무게입니다. 맞아요.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윤자오는 안평대군이 단순히 화려한 환상 속으로 도피하려 했던 게 아님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아, 도피가 아니었다. 네, 당시 안평대군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 이 대화의 깊이가 보이거든요. 그의 친형인 수양대군, 그러니까 훗날의 세조죠. 그 수양대군과 보이지 않는 아주 끔찍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었겠네요. 그렇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있었겠죠. 윤자오는 그 억압된 현실의 짐, 그러니까 꿈에 닿기 전 안평대군이 짊어져야 했던 엄청난 망설임과 삶의 무게를 그 그림 왼쪽의 먹빛 바위산에서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안평대군 스스로도 윤자오는 내가 왜 저 산으로 갔는지를 먼저 묻는다라면서 감탄하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자기 마음을 알아준 거죠. 자신이 세상을 완전히 버리려는 게 아니라 잠시 마음을 묶지 않고 숨을 좀 쉬려했다는 걸, 그 지친 내면을 알아준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친구가 있지 않나요? 오, 어떤 친구요? 호스트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을 보고 다들 와, 바다 진짜 예쁘다, 부럽다 이러고만 있을 때 아, 보통은 다 그렇게 반응하죠. 네, 근데 조용히 다가와서 너 여행 가기 전에 며칠 밤새우고 진짜 힘들었잖아. 사진 보니까 이제야 좀 숨통이 튀어보여줘서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요. 윤자원이 안평대군한테 딱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와, 공감의 본질을 짚어주는 비유네요. 타인의 화려한 결과물 뒤에 숨겨진 그 고단한 과정을 읽어내는 능력이죠. 윤자오는 안평대군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평소보다 말이 없었던 것, 그 미세한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사람은 이미 먼 곳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이 표현 진짜 명언 같아요. 그렇죠. 이 표현은 그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사람의 겉모습 이면에 침전된 심연을 관찰하는 엄청난 통찰력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가장 깊게 읽는 사람은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침묵을 듣는 사람이다. 정말 낭만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이에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약간 엄청난 모순이 발생합니다. 모순이요? 어떤 부분이죠? 이렇게 타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벼랑 끝에선 왕자의 영혼을 위로할 줄 알았던 낭만적인 시인이 어떻게 조선시대 제1의 권력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 조선의 정치판은 시를 읊으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곳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백과사전 기록, 즉 역사가들이 남긴 공식적인 기록으로 넘어가 보면 이 감성적인 시인의 등골 서늘한 이면이 확 드러납니다. 등골 서늘한 이면이요? 네, 1453년에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중 하나인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뺏기 위해 반대파를 무참히 숙청한 사건이죠. 잠깐만요. 아까 그토록 마음을 나눴던 그 침묵까지 알아주던 지기가 바로 수양대군의 반대파였던 안평대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계유정난이 터졌을 때 윤자오는 안평대군이 아니라 놀랍게도 수양대군 편에 섭니다. 와, 진짜요? 친구의 목에 칼을 겨눈 자의 손을 잡은 거네요. 네, 완전히 배신한 거죠. 심지어 그 공로로 추충좌익 공신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습니다. 이 타이틀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새 정권에서 절대적인 부와 권력, 그리고 일종의 면책 특권을 보장받는 VIP 티켓이었어요. 세상에,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의 직위였다면서 정작 권력의 갈림길에서는 그 직위를 베어버리는 칼의 편에 서서 승승장구한 거네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어요.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가 도승지, 병조 판서를 거치면서 막 승승장구하다가 그의 생존 본능이 귀괴할 정도로 폭발하는 사건이 하나 빵 터집니다. 1467년 세조 13년에 일어난 이시해에 난 기록을 볼까요? 아, 이시해의 난이요?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네, 반란을 진압하러 윤자원이 함길도 최찰사, 그러니까 진압군의 총사령관 격으로 파견을 나갑니다.
근데 상황이 꼬여서 오히려 이 시에의 반군에게 겹겹이 토의당하고 말아요. 당시 상황은 진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반군은 이미 파견된 다른 관리들이랑 장군들을 아주 잔혹하게 처형한 상태였어요. 와, 눈앞에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본 거네요. 네, 윤자원 역시 목에 시퍼런 칼이 들어온 채로 무려 7일 동안이나 억류되어서 협박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윤자원이 어떻게 하느냐? 7일 동안 버티다가 반군이 조선 조정을 속이기 위해 만든 거짓 정보가 담긴 위조 문서에 자기 이름으로 아주 보란듯이 서명을 떡하니 해버립니다. 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요? 네, 살기 위해서 거짓 문서에 사인을 한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조선의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요. 사대부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명분과 의리거든요. 아, 그 죽음으로 충절을 증명한 사육신 같은 분들이요? 그렇죠. 적의 칼날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조선 선비의 디폴트 값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의 역사가들, 이른바 사신들은 윤자온의 이 행동을 극도로 혐오했어요. 실록에 엄청 욕을 써놨겠네요. 네, 실록에 그를 향해 성품이 편협하고 아무런 재능이 없으며 또 위협을 받고 위조 문서에 서명이나 하는 겁쟁이라고 아주 융단 폭격을 가해 놓았습니다. 아니, 전 이 부분에서 역사가들의 평가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방이 동료들의 피로 물들어 있고 내 목 피부에 진짜 시퍼런 칼날이 닿아 있어요. 상상만 해도 다리가 호들갑 떨리네요. 거기서 나는 자랑스러운 조선의 선비다, 서명할 수 없다, 내 목을 쳐라 이러면서 객기 부리다가 개죽음 당하는 게 과연 똑똑한 걸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오히려 엄청난 현실 감각 아닌가요? 일단 서명을 하던 거짓말을 하던 어떻게든 살아서 한양으로 돌아가야 후위를 도모하고 반란군을 쓸어버리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호스트님의 그 주장은요, 당시 국왕이었던 세조의 판단과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 세조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나요? 네, 우리가 여기서 모순을 하나 또 발견해야 하거든요. 역사가들은 그를 재능 없는 겁쟁이라고 엄청 혹평했지만 막상 현실 정치에서 윤자원의 입지는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보통 그런 엄청난 불명예를 안고 돌아오면 파직당하거나 유배를 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세조는 위조문서에 서명하고 살아 돌아온 윤자원을 문책하나요? 아니요, 전혀 안 하죠.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위로를 해주고 우의정으로 그냥 초고속 승진을 시켜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세조는 피를 묻히며 왕자에 오른 철저한 실용주의자였거든요. 명분 때문에 죽어버리는 충신보다는 진흙탕을 뒹굴더라도 살아서 자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관료가 훨씬 필요했던 거죠. 아, 죽은 충신보다 산 실무자가 낫다 이거군요. 네, 게다가 성종대에 이르면 윤자원은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의정까지 오릅니다. 와, 영의정이요? 끝판왕이네요? 가 하나 있습니다. 윤자원의 성품을 묘사할 때 단아하고 상밀하여 일생 동안 탄핵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잠깐만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탄핵을 안 받았다고요? 그 서로 물어뜯는 살벌한 조선 조정에서요? 네,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상밀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꼼꼼하고 주도 면밀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당대는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정치 구단들이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암투를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완전 정치 괴물들이 득실되던 때네요. 맞아요. 그 속에서 윤자오는 적을 만들지 않고 왕의 진짜 의중, 그러니까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아니라 왕이 내심 바라는 본심을 아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천재적이었습니다. 아까 안평대군의 마음을 읽었던 것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뜻을 실무적으로 완벽하고 깔끔하게 처리해냈죠. 역사가들에게는 명분 없는 겁쟁이였을지 몰라도 통치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유능하고 안전한 도구가 없었던 겁니다. 와, 진짜 뼈를 맞은 기분이네요. 안평대군의 그 미세한 표정 변화와 침묵에서 마음의 무게를 읽어내던 그 섬세한 예술적 공감 능력이 피바람 부는 정치판에서는 왕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읽고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고도의 심리 탐지기, 완벽한 생존 기술로 진화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능력을 쓰는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윤자오는 진짜 감정도 뭣도 없는 완벽한 처세술의 기계, 약간 소시오패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모든 범위를 통제하고 계상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주의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요. 또 뭐가 있나요? 과연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무결점의 완벽한 생존기계였을까요?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자료, 세종실록에 숨겨진 1442년의 아주 우스꽝스러운 기록을 꺼내볼 차례입니다. 아, 드디어 왔군요. 제가 이번 집중 분석에서 가장 사랑하는 파트입니다.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나중에 영의정까지 오르고 왕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막 눈빛 하나로 사람 마음을 엑스레이처럼 꿰뚫어보던 이 완벽주의 정치가 윤자운, 그의 흑역사가 세종실록에 아주 박제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지울 수 없는 흑역사죠. 윤자운이 아직 젊고 사정이라는 하급 관직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원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나 감사원 같은 무시무시한 기관에서 세종대왕한테 윤자운을 포함한 젊은 관리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죄목이 무려 중국어, 즉 한어 강습을 게을리하고 고의로 농땡이를 피웠다는 겁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으면서도 재밌네요. 근데 당시 조선의 외교 상황을 이해하면 이게 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 명나라와의 관계 때문인가요? 맞아요. 조선에게 명나라와의 외교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생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젊고 똑똑한 엘리트 관리들을 뽑아서 의무적으로 중국어 교육을 시켰고 정기적으로 시험을 쳐서 빡세게 관리했거든요. 근데 명색이 국가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외국어 수업을 여러 해 동안이나 들으면서 일부러 마음을 안 쓰고 딴짓을 해서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다고 감사원에 고발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찍힌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사원부가 요구한 처벌 수위입니다. 전하, 이자들의 죄가 장 80대에 해당하옵니다. 장형 80대를 쳐달라는 거예요. 장형 80대면요, 굵은 몽둥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80번 내리치는 겁니다. 단순히 아픈 소전이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풀어져서 자칫하면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중벌이에요. 와, 외국어 공부 좀 게을리했다고 죽기 직전까지 맞을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너무 가혹하죠? 근데 세종대왕 반응은 어땠나요? 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그래, 사원부 말대로 쳐라 하고 윤호했다고 아주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종대왕도 얄짤없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나중에 정승 판서 다 해먹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이 무서운 양반이 젊었을 때는 중국어 학원 빼먹었다고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80대나 맞을 뻔했다는 거예요. 진짜 상황이 너무 웃기네요. 마치 요즘 우리가 외국어 학습 앱 다운받아놓고 알림 계속 뜨는데도 아, 피곤해 내일 할게 하면서 무시하고 또 무시하다가 결국 계정 정지당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아주 절묘하고 확 와닿는 비유네요. 그 미루고 싶은 귀찮음, 그게 윤자운에게도 있었던 거죠. 이 기록이 흥미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점이죠? 첫째는 15세기 조선의 관료 시스템이 실무 능력을 얼마나 숨막히게 통제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점이고요. 둘째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는 그 굳은 표정의 역사적 위인들 역시 결국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요령도 피우고 들켜서 혼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빈틈투성이의 인간이었음을 일깨워준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쫙 늘어놓고 나니까 윤자운이라는 한 사람의 입체감이 폭발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평면적인 위인이 아니에요. 안평대군의 침묵을 읽어내고 그 무거운 짐을 공감하던 시인의 감수성, 그리고 목에 시퍼런 칼이 들어오자 아유, 명분이 밥 먹여주나? 일단 서명하고 살자! 라며 위조 문서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생존 본능. 네, 극과 극의 모습이죠. 거기다 젊은 시절 외국어 공부하기 싫어서 요리조리 땡땡이 치다가 감사원한테 걸려서 곤장 80대를 맞을 위기에 처했던 뻔뻔함까지. 다 한 사람 안에 있는 모습들이네요. 모순되어 보이던 이 조각들이 하나로 딱 조립되면서 그냥 박제된 위인이 아니라 맥박이 뛰고 땀을 흘리는 진짜 무속 윤자운이라는 3D 인간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되네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착각할 때요, 단 하나의 단면이나 타인의 평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위험한 일인지, 또 얼마나 많은 진실을 놓치게 되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나긴 심층 탐구를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 출처의 기록들을 횡단하면서 윤자운이라는 한 인간의 스펙트럼을 깊숙이 파헤쳤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면모를 봤죠. 그는 원칙주의자 역사가들에게는 영원히 조롱받는 의리 없는 기회주의자이자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쥔 왕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신복이었죠. 관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비운의 왕자 안평대군에게는 자신의 고단한 내면을 알아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직이었고 그 깐깐한 사원부 관리들의 눈에는 외국어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는 한심한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순된 모습이 모여 진짜 윤자운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무겁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 어떤 질문일까요? 된다면 과연 어떤 사람으로 쓰이게 될까요? 아,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요? 네. 당신의 능력을 시기하거나 이해관계가 달랐던 직장 동료의 매서운 혹평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 그 무거운 현실의 망설임을 아무 조건 없이 이해해 주었던 오랜 친구의 따뜻한 기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젊은 시절 요령을 피우다 큰 코 다칠 뻔했던 부끄러운 실수투성이의 기록으로 남게 될까요? 맞아요. 누구의 손에 붓이 쥐어지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 전체가 전혀 다른 장르의 영화로 편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내 스마트폰의 검색 기록이나 미루고 미뤄서 쌓인 앱 알림 내용만이 내 삶의 전부로 남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등골이 다 오싹해지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느 쪽에 다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어떤 단면을 읽어내고 있을까요? 그 깊은 질문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